살아오신 세월을 더듬어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참 열심히 살았다. 자식들 위해, 가족들 위해. 내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려왔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어느새 희미해진 젊은 날의 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기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믿었던 이들이 차갑게 돌아서는 그 막막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절망의 시간을 인류의 위대한 자산으로 바꾸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 삶의 고단함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선이 낳은 위대한 실학자이자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불멸의 저작들을 피워낸 거인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의 18년 유배기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 안의 단단한 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 삶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당신에게. 정약용.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22살 어린 나이에 성균관에 들어가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28배 문과에 급제하며 화려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를 아꼈던 군주는 바로 개혁군주 정조였습니다. 정조에게 정약용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함께 꿈꿀 동지이자 총애하는 제자였습니다. 수원화성을 설계할 때 거중기를 고안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일화는 그의 명석함과 실용적 학문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임금의 두터운 신임 아래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관료로서 그의 지혜와 경륜은 나라를 위해 쓰이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빛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던 그런 눈부신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봄날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800년 그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거목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잘 달리던 마차의 바퀴가 빠져나가듯 정약용의 인생도 걷잡을 수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라는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반대파들의 공격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연루된 천주교 박해, 이른바 신유박해의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졌던 천재학자는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의금부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고문과 취조 속에서 그의 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또 다른 형 정약전은 머나먼 흑산도로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땅끝마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원숙한 시기, 한창 일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 명예, 동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생이별. 한양을 떠나 천리길 유배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가 바라본 하늘은 또 얼마나 잿빛이었을까요? 전라남도 강진. 그곳은 정약용에게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죄인을 반길 리 없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제대로 된 거처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주막의 지저분한 골방, 그곳이 그의 첫 유배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임금과 국정을 논하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이제는 낯선 타향에서 멸시와 냉대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절망과 분노, 억울함에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버려진 존재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곤 하죠. 다산이 느꼈을 절망은 바로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몇 년간 그는 극심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술로 시름을 달래보기도 하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러 온 이 유배라는 시간이 어쩌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육체는 비록 궁핍한 유배지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까지 묶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쓰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출세를 위한, 명예를 위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짜 학문, 살아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그는 비로소 백성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깡마른 얼굴, 부패한 관리들의 탐욕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음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 한양의 궁궐에서는 결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백성들의 고통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글을 쓰자.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이때부터 그의 유배지는 단순한 귀양살이 터가 아니라 위대한 학문이 태동하는 다산초당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시간이 숙성의 시간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그 혹독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산에게는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신, 즉 자기 자신을 닫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은 스스로를 패족, 즉 망해버린 가문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좌절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있는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그에게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자기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워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뜰을 쓸고 채소를 가꾸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마음속 생각이란 놈은 붙잡으면 잊고 놓아버리면 달아나는 것이다. 다산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없이 올라오는 원망,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붓을 들고 글을 쓰며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들 문제로 속을 끓이기도 하며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만의 규칙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작은 화초를 정성껏 돌보는 것, 매일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거나 글씨를 써보는 것. 이런 소박하지만 꾸준한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어떻게 흔들지라도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나를 지켜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다산이 18년의 유배를 견디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수신의 힘이었습니다. 다산이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닫고 학문에 매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학문의 끝에는 항상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목민, 즉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책 속에만 있는 학문, 권력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요. 굶주리는 백성의 배를 채워주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요. 나라의 근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대표 저서들입니다.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담은 목민심서.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방법을 담은 흠음신서. 나라의 모든 제도를 개혁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 방도를 제시한 경세유표. 이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들은 모두 강진의 그 좁고 누추한 유배지에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백성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고 싶었던 한 인간의 뜨거운 사랑과 연민이 담긴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비단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그의 편지 곳곳에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유배 온 지 10년이 되던 해, 부인이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치마를 보내오자 그는 그 치마를 잘라 아들들에게는 교훈을 담은 서첩을, 시집간 딸에게는 시와 그림을 그려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이 치마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어려운 처지를 면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낡은 치마폭에 한자 한자 새겨 넣은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손주 걱정으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 다산의 목민정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창한 이념이기 이전에 내 가족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58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다시 불러주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자신의 방대한 저작들을 정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 뜻을 펼치지도 못했고 평생을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에게 유배라는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상가 다산 정약용은 존재했을까요? 목민심서와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들은 그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좌절과 시련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고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으셨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눈물을 삼키고 억울한 마음을 사귀며 견뎌온 세월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단할까 원망도 하셨을 테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결코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요. 유배와 같았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수신의 끈을 놓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목민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걸어오신 그 모든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속에 당신의 삶이 맺어온 찬란한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미 위대한 다산이십니다. 고단했던 어제는 잊고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